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파이썬 공부를 주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실전 노트 책에 자세히 다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분석, 예측, 자동화 과정은 클래스 101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과학, 자동화 과정 등 모든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의 이름이 기초편이 아니라 기본편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는지 파이썬으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장에는 강의 초반에 소개했던 예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언급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 통계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일 때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내용을 첫 번째 장에서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왜 파이썬을 추천하는지 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싶다면 무엇이 데이터 분석인지부터 이해해야겠죠? 이해하는 방법으로 한번 단어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말일 텐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분석은 어떤 작업이 있는지 보면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란 어떤 값을 가진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 로그 파일, CSV 등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파일이 내 컴퓨터에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주어진 데이터를 바로 분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 부분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값 중 일부나 전체를 분석 목적이나 방법에 맞게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할까요? 데이터 중 특정 값을 특정 목적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한다거나 데이터를 이해한다거나 어떤 관계를 찾아본다거나 다양합니다. 이런 작업에서 때론 결과값이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는데 어떤 값으로 계산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어떤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값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는가 이 전체 과정을 쪼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매달 수익과 지출을 정리하겠죠? 이건 데이터에 있어서 값을 말해요. 이런 값들을 엑셀에 정리해서 항목별로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고 할게요. 이제까지 살펴본 데이터 분석 소개는 여기까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외식비를 얼만큼 줄였더니 저축 금액이 얼만큼 늘었더라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정보도 찾아냈어요. 근데 정보를 왜 찾은 거죠? 이런 작업을 한 이유가 결국엔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뭐 돈을 얼마 모은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겠죠.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 가계부부터 적고 그래프도 그리고 이런 정보를 찾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업무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프 그리면 뭐 하겠어요? 이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중요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정보를 찾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때론 인사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결국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던 중요한 정보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큰 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계부 예시에서 이번엔 외식비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저축 비용이 이만큼 줄어드네와 같은 이런 잠재 위험을 찾는다거나 내가 어느 항목에서 돈을 아껴야 하는지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외식비를 상한가를 얼마로 정해야겠다, 필요 없는 구독비를 끊어야겠다라는 결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정보를 말해요. 이걸 영어로는 Data Driven Decision Making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가계부 예시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정보를 찾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의 궁극적인 목적, 수익 증가일 테고요. 이 목적 아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 때 혹은 역량을 기르고 싶다면 단순히 분석 기능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틀로 시야를 확대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왜 파이썬일까요? 이 과정을 꼭 파이썬으로만 해야 할까요? 이 분석 업무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으로 타블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가 있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툴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연결하면 이 툴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또는 분석 툴을 적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대신 비용이 들죠. 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 R, 줄리아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료인데 코딩을 통해 내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다루면서 분석을 한다거나 모델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게 초보자인 분들에게 쉽지 않겠지만 내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룬다라는 거는 정말 강력한 기술이거든요. 시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석 목적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자유롭게 하시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셔야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R을 사용했고요.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직군마다 회사마다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는 분이시라면 저는 파이썬을 추천해요. 줄리아도 있는데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왜 파이썬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란 데이터가 불러와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와서 웹사이트에 구현되고 이런 업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 업무에서도 대부분 그렇고요. 분석을 할 때 난 R이 더 좋은데 라고 해서 R로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모든 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졌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R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세팅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다시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R 프로그램에서 다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유출 문제가 일어나고요. 설령 파이프라인에서 R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파이썬으로 다 똑같이 되는데 불필요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꿔서 작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 유출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과 호환 문제와 같은 번거로움, 이 밖에도 많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신다면 파이썬을 추천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파이썬을 시작할 때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할 때 이건 꼭 기억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가계부 예시가 아니라 한번 제가 가상으로 예를 만들어 볼게요.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의 웹사이트가 있다고 할게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유통회사가 될 수 있겠고요. 유튜브처럼 어떤 온라인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겠죠.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보면 아주 만족하는 사람부터 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 등 만족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새로운 이용자를 데려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만을 가진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용자들이 어떤 면에서 불만을 갖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알아야겠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잦은 오류가 발생해서 이게 문제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회사는 이 오류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이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고 싶겠죠. 이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오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데이터가 필요해야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오세요라고 업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부터 볼게요. 이 표도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표는 사용자마다 어느 지역에 있고 접속 시간이 어떻게 되고 오류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왼쪽 데이터를 정리한 테이블이죠. 그럼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왼쪽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데이터는 사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또다시 이 여러 개의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는 로그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로그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저장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의 주된 업무는 아니고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합치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표로 된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면 업무가 끝난 걸까요?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 그룹을 만족, 중간, 불만족 그룹을 나눴는데요. 불만족한다는 그룹의 오류 누적 시간이 62분으로 길고 만족하는 그룹의 오류 누적 시간이 10분인데요. 불만족 그룹에서 발생한 오류 누적 시간이 만족 그룹보다 길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끝낼 수 있지만 분석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에 따라 오류 누적 시간이 달라질까? 그래서 시간 범위를 설정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휴일 기간이나 평일 기간, 혹은 이용자가 접속하는 나라에서 시간대가 새벽인지 낮인지도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지역을 구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불만족의 그룹의 오류 시간이 중간 그룹보다 적은데 불만족의 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렇게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정보 또는 인사이트를 찾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시를 통해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정보를 찾을 때까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재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 재정리는 3장 파이썬 강의로 살펴볼게요.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 JSON, 딕셔너리, 엑셀, CSV 등 다양한 포맷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분석 목적으로 다룰 경우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작업을 합니다. 처음엔 엑셀 혹은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분석 작업을 익히시다가 데이터가 JSON 파일로 혹은 텍스트 파일로 있으면 어떻게 하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으면 파이썬으로 접속해서 어떻게 불러오지? 이렇게 점점 확장하면 되고요. 파일 포맷 상관없이 우선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자유롭게 다루시면 나머지는 금방 익히게 돼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보면 어떤 걸 봐야 할까요? 값이 없는 걸 결측치,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 결특치가 있는지, 중복값이 있는지, 값이 타당한지, 잘못된 값은 없는지, 여기서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3장에서 다룰 거예요. 이런 데이터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좋을지, 어떤 통계치로 이해하는 게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열끼리 관계를 찾으면 좋을지, 가설 검정을 하거나 통계 모델이나 예측 모델이 있다면 이 결과값을 어떻게 정리해서 분석하면 좋을지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로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는 분석가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이 분석을 보고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결론만 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로 보여줘야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좋을지, 그 많은 통계치 중에서 어떤 통계치를 사용해서 이걸 제시하는 게 좋은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했습니다 라고 그래프 10개, 통계치 10개 이런 것보다 그래프 한두 개, 통계치 한두 개, 결론 몇 가지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콜앱에 올려놓았으니까 주피터 노트북이 없는 분들은 콜앱으로 가서 코드를 보셔도 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콜앱을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결국 랭귀지를 배우는 거예요. 단어를 모른다고 말 전체를 표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례차례 배우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 나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듯이 흐름부터 이해해 보세요. 언어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오류가 뜨는데요. 오류를 찾아 해결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 디버깅은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배우는 것도 디버깅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오류가 생기면 오류부터 읽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등 코딩을 하는 분들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도 잘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겠죠. 지금은 데이터 분석이나 파이썬 모두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볼 텐데요. 이 강의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데이터를 부르고 저장하기를 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재정리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 모습인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을 웹브라우저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편집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제가 전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파일을 하나 저장을 했고요. 현재 이 파일 경로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연습이라고 해볼까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은 직접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이 상자를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코드 모드와 마크다운 모드가 있는데요. 코드 모드로 작성을 하면 이제 코드를 쓰고 엔터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고요. 텍스트나 그림이나 코드로 실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마크다운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 버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터미널에서 입력하는 거를 셀에서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드 앞에 느낌표를 붙이고요. 저는 파이썬 2도 다운받아 있어서 파이썬 3의 버전을 확인해 볼게요. 3.9.7이고요. 이거 말고도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와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로 불러온 거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걸 말하는데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모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적은 거는 이 플랫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이 플랫폼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파이썬 버전을 확인하는 함수를 불러서 프린트, 보여달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3.9.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거는 숏컷으로 D를 2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먼저 제목부터 적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M을 누르면 이렇게 마크다운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부터 불러올게요. 제가 불러오고 싶은 거는 판다스 라이브러리고 as pd라고 적은 이유는 이제 판다스를 앞으로 pd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닉네임처럼 부르는 거죠. 만약에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느낌표를 하고 pip install 판다스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간혹 pip3라고도 할 수 있어요. 파이썬 버전 3를 다운받으면 이 pip3도 같이 다운받아지는데 pip이랑 pip3랑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걸로 해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pip과 pip3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pip으로 했다가 다운이 되지 않으면 pip3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판다스에 CSV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d에다가 read CSV 파일을 불러오는데 제가 파일 이름을 df-example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이 파일을 제가 데이터라는 이름에다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file not found error라고 하고 이제 오류 마지막 부분에 보면 no such file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첫 부분이나 아래 부분을 보면 오류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류가 지금 이 주피터 노트북 스크립트가 열려있는 그 폴더에 이 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파일은 데이터라는 폴더에 저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로를 다시 바꿔줄게요. 경로는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parser 에러가 떴어요. 이제 값이 불러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오류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 에러 메시지를 봐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 사이트에서 많이 확인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서 에러가 난 거는 스킵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뜨는데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값이 불러지지 않으면 이런 에러가 뜨는데요. 값이 특수 기호가 있어서 불러오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인코딩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값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정을 바꿔주면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만든 건데 영어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 구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CSV 파일이라는 게 이게 콤마 separated value라서 콤마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콤마로 지정을 해볼게요. 코드에서 추가로 어떤 값을 지정해주고 싶은데 지정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면은 이제 함수 요 상태에서 Shift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떠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입력값은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출력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세퍼레이터로 이제 값을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값은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parse 에러가 뜨네요. 자, 이럴 때는 데이터를 직접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봐볼까요?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값이 구분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탭으로 구분되었다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확인했으니까 이 세퍼레이터는 탭으로 구분된 데이터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자, 이 데이터는 제가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할 때 만든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저장하는 것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to CSV로 해서 이제 경로는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다가 dfexample2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서 separator는 똑같이 탭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인덱스는 false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인덱스가 왜 false라고 지정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true일 때, 그러니까 디폴트일 때는 굳이 안 적으면은 이게 인덱스가 이제 true로 되거든요. 이 상태일 때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게요. 네, 지금 데이터에 이렇게 하나의 열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이 데이터의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각 행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이 행을 대표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덱스는 중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게 뭐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덱스를 false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네, 만약에 인덱스를 false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면 자, 아까 그 칼럼이 없어졌죠. 그래서 인덱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2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스크립트에서 이거를 지울게요. 이제 지우는 거는 delete에서의 del이고요. 데이터2라고 하면 데이터2를 다시 불러올 수 없죠. 불필요한 창은 지우겠습니다. 지금 read CSV, to CSV 파일로 CSV 파일로 불러오고 저장하는 걸 봤는데요. 데이터 파일 포맷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포맷으로 이제 판다스라는 이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판다스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저 가이드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볼 수 있고 API 레퍼런스에 가보면 여기 input, output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함수들이 뜨거든요. 저는 지금 read CSV와 그리고 저장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고 또 파일을 저장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진 데이터 포맷에 따라서 어떤 함수로 사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 불러올 때 두 가지 오류를 봤었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자주 겪을 만한 오류인데요. 이 오류 내용은 코드 작성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를 input,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output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루는 포맷이 뭔지에 따라서 이 함수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는 차근차근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본 거는 데이터가 내 컴퓨터에 있을 때였고요. 업무를 할 경우를 말씀해 보자면 이 로컬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나 뭐 아마존,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데이터베이스나 뭐 저장소 같은 곳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자면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걸 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어떤 서비스에 저장을 할까? 데이터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라고 하고 날짜를 적는 게 나을지 버전을 적는 게 나을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때 크레덴셜이라고 그 패스워드 같은 거 받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의하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으니까 파일 안에 어떤 데이터 값이 있는지 봐야겠어요.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크게 확인하는 작업과 계산하는 작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값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B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이 창에 추가로 생겨요.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데이터 전체를 부르는 대신에 데이터 앞에 값, 뒤에 값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헤드와 이 헤드라는 함수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5개의 행을 볼 수 있어요. 혹은 테일로 데이터 끝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끝이라는 거는 이 인덱스 넘버가 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게 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행이 막 몇백 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특정 열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의 대괄호로 열 이름을 적으면
이렇게 배열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티커가 섹터와 같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쉼표를 해주고, 그랬더니 키에 에러가 떴는데요. 이제 코드이다 보니까 코드 문법에 맞지 않으면 에러가 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데이터 중 어떤 값을 선택하라고 대괄호로 먼저 적고요. 그런데 열이 1개가 아니라 2개라서 이렇게 그 열은 또 대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대괄호가 2개가 지금 나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티커마다 어떤 섹터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뭐 열뿐 아니라 행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괄호 안에 열 이름 대신에 범위를 지정하면 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개까지 본다고 하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파이썬이 0부터 시작하거든요. 0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을 포함하지 않은 9까지 총 10개의 행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시작하는 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거꾸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거꾸로 마지막 5개서부터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 5개의 행을 볼 수 있죠. 뭐 이 상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행과 열을 지정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차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데이터 크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 쉐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524개의 행과 16개의 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쉐입에서 첫 번째 행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쉐입에서 첫 번째 값이 뭔지 라고 했더니 16이 나왔죠. 왜냐하면 파이썬은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524를 내가 알고 싶다면, 행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쉐입으로 뭐 행과 열로 다 얻으면 되지 이렇게 꼭 하나의 값을 얻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도 만들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없으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다행인 점은 원하는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뭐 코드가 계산되는 속도나 뭐 복잡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코드를 작성하실 때 뭔가 막히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코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도 행의 개수를 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len이라는 length에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행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서 어떤 열이 있고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인포를 사용하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524개 행과 16개의 열로 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제 열 이름과 not null count, 그러니까 이 null이 결측치, 값이 없는 걸 결측치라고 하는데 not null이니까 값이 있는 걸 말하겠죠. 거기에 count니까 몇 개의 값이 여기에 있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524개 중에 524개 행이 있다. 그러니까 결측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티커의 D타입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D타입을 보면은 오브젝트도 있고 플로트도 있는데요. 이제 소수점이 있으면 플로트, 뭐 정수면 인트라고 되어 있고, 뭐 이 플로트의 64면은 64비트의 실수형으로 뭐 비트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커져요. 자세한 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은 텍스트로 된 문자가 있는데
얘를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값에 뭐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으면 오브젝트라고도 해요. 뭐 이 밖에도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참 거짓을 가진 불리언도 있고요. 시간을 표현하는 데이타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차차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제 데이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알아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어떤 정보를 알면 좋을까요? 뭐 이 사람의 옷을 뭘 입었는지 이런 것보다 성별, 나이,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유용하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이터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설명할게요. 이 결측치는 is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isNull이라고 하면 이제 얘가 결측치인지 아닌지 true와 false로 나타나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true인 게 몇 개인지 개수를 더해줘서 보여줍니다. 티커는 결측치가 없고요. 섹터는 17개의 결측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티커 중에 17개는 섹터라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데이터 중에 얼만큼의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만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전체 개수를 나눠서 100을 곱해줘서 퍼센티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3% 정도가 결측치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코드라는 거는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뿐 아니라 min이라는 함수를 써서 100을 곱해주면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결측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라고 이렇게 대괄호를 적으면 이제 행으로 걸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섹터라는 열에서 결측치인 것만 이렇게 걸러져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중에 섹터인 게 결측치인 것만 이렇게 따로 걸러져서 이 전체 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결측치가 있는데 결측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선 자세하게 적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결측치를 다루는 것보다 때로는 이 결측치가 왜 생겼는지 찾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결측치가 생긴 게 타당한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결측치는 다른 값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지울 수 있는데 값으로 바꾸는 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결측치를 지워 볼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물결 표시를 하면 이 값이 아닌 걸 나타내요. 보니까 섹터에 모든 값이 나타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507개의 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섹터와 인더스트리라는 거를 한번 여기에 결측치가 있는 행을 지워 볼게요. 결측치를 지우는 방법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drop n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데이터에 drop na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제가 열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subset이라고 해서 뭐 인더스트리와 섹터에 있는 거를 했을 때 지우고
이걸 다시 데이터로 뒤집어 씌우겠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면은 제가 데이터라고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얘가 없이 이렇게 되면 이거를 실행하는데 이렇게 drop NA가 된 상태의 데이터를 다시 덮어 씌우겠다라고 지금 적은 거예요. 자,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항상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507개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복값을 볼게요. 중복값은 같은 값이 또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요. 중복값을 다룰 때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식별키 또는 인덱스예요. 중복값은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타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드 모드인데 이거를 코드로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샵을 앞에 써줘서 이 부분을 실행하지 말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상황 1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16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166cm. A라는 사람이 166cm, 또 A라는 사람이 166cm. 상황 3에서도 A라는 사람이 166cm, A라는 사람이 168cm라고 합시다. 지금 상황 1은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 키가 166이에요. 키가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A가 166cm, A가 166cm. 사람과 키가 모두 중복해서 나타났으니까 결국에는 A가 166cm 이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A가 중복해서 나타났구나 라는 거예요. 상황 3을 볼까요? 지금 A가 168cm. A라는 사람이 중복되어 나타났는데 지금 키가 달라졌어요. 이럴 때는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지금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중복된 값은 어디에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키라면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요. id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키도 똑같다면 이거를 중복된 걸 지워줘서 해결할 수 있지만 id가 똑같은데 값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분짓는 게 A와 B라는 식별키인데 중복값이 식별키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값을 인덱스로 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식별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섹터가 인덱스라고 하면 같은 섹터 안에 여러 개의 인더스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섹터는 식별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죠. 왜냐면 이 값 하나당 이 전체의 값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식별키로서는 이 티커가 식별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키, 인덱스, 프라임 키,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중복값을 보면 먼저 데이터 사이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데이터 안에 티커가 얼마나 개수가 유일한지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열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몇 개인지 한번 개수를 세어보고 싶다면 n 유니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행의 개수가 507이고 티커의 개수도 507이라면 이 티커는 모든 값이 유일하구나, 중복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상황의 예를 한번 데이터로 만들어 볼게요.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이 데이터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 형태란 이렇게 중괄호 안에 키와 밸류로 쌍으로 가진 값을 말해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 제가 값을 적어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달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에서 데이터를 적을 건데요.
이때 id를 열이라고 하고 이때 값을 지금 우리가 중복값을 얘기를 하니까 좀 중복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C까지 하고요. 키를요. 170, 180이라고 한번 할게요. 이거를 dfex라는 예시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 상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id가 A가 지금 3명이 나타났고 B는 2명, C는 1명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식별키로서 중복값이 없이 유일값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이 식별키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중복된 값을 지워야 할 때가 있어요. 중복값을 지우는 방법은 drop duplicat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중복된 값은 지워졌는데 보니까 A가 166, A가 166 요것만 중복이 되었다라고 해서 얘만 이 중에 하나만 남겨지고 지워진 거지 이렇게 A와 A, B와 B 여전히 id란 열에서는 값이 중복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id를 기준으로 중복값을 지우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A에서 키가 166 이 값으로만 남게 된 걸까요? 그래서 중복된 거를 이렇게 해결할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지워지는지 이거를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값으로 내가 가질지, 어떤 값으로 버릴지는 이 상태에서 킵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값은 킵하고 나머지는 지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 값을 갖겠다라고 하면 다른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값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A라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166에서 150으로 작아졌어요. 그런데 B는 166에서 170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뭐 첫 번째 값, 뭐 마지막 값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값이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sort value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키라는 걸 해서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데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150에서 166으로 B는 166에서 170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인덱스 값이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 그 전에 있는 인덱스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얘가 원래 요 값이 요 다음에 있었는데 얘가 앞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새로 정렬 했으니까 인덱스를 다시 한번 리셋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인덱스가 새로 생겨요. 이전에 인덱스가 이렇게 새로 생긴 건데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뭐 값이 순서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예전 값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예전 인덱스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처음에 dfex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중복값이 있었고요. 그래서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하고 중복값을 지울 건데 키는 중복이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id를 기준으로 중복값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키의 정렬부터 다시이 상태에서
중복값을 id를 기준으로 지울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A는 166, 그리고 B는 170, C는 180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중복값을 지우는 게 맞냐라는 거죠. 데이터가 뭐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게요. 제가 아까 만든 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날짜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뭐 어떻게 적은 게 좋을까요? 2022년 5월, 12월. 지금 스크롤바가 생길 것 같아서 잠깐 옮길게요. 1월. 그래서 예전 코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예전 코드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우면 될까요? 지금 키를 기준으로 해서 적었는데 2022년 지금 A라는 사람이 166인데 2022년 5월 걸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 날짜가 지워진 거죠. 비록 키는 같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정렬하거나 할 때, 즉 데이터를 이해할 때 결특치가 얼마나 있고 중복값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기준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대한 날짜가 있는지를 꼭 봐요. 물론 데이터 자체에 날짜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이라는 흐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역시 특정 시간에서 수집이 되었겠죠. 비록 데이터 자체에 그 날짜라는 개념이 없어도 되지만 데이터가 언제 수집이 됐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굉장히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나이를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복키 다음에 제가 날짜를 한번 더 볼게요. 이 날짜에 관해서는요. 먼저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해서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되었죠. 뭐 키와 날짜가 상관이 있을 수 있고 뭐 이 날짜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날짜를 다루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날짜에 관해서는 제가 또 상황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 관련한 열이 없다. 날짜 관련한 열이 하나 있다. 날짜 관련 열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없을까? 왜 없지? 없어도 될까? 그럼 데이터는 언제 만들어졌지? 이렇게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날짜 관련한 열이 하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행에 해당하는 날짜일까? 이 말은요, 이 날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언제 저장되었는지 그 스탬프가 찍혀요. 그래서 이 날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생성 날짜인 건지 아니면 그 식별키에 해당하는 날짜인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관련한 열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날짜가 어느 기준으로 날짜를 해야 될까? 날짜 관련한 열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언제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언제 이거가 팔렸고 언제 재고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날짜가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제품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거를 기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제품이 팔리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팔린 날짜로 봐야 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날짜가 내가 업무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열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날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날짜가 지금 인트, 정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값을 비교하고 싶어서 하나의 열로, 날짜 수정이라는 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짜라는 열에서 지금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연도와 먼스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연도와 먼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날짜의 타입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날짜와 날짜 수정의 열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는 인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날짜에서 데이터에 날짜가 있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행을 걸러낼 수 있어요. 이 파일에서 이 dfex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안에 어떤 행을 보고 싶은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dfex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 수정이 이것보다 그 이후인 것만 걸러서 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데이터를 봤을 때 날짜 관련한 열이 있으면 이 날짜가 오래된 날짜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상한 숫자의 날짜가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날짜라고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날짜에도 시간도 포함되거든요. 물론 이게 날짜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대를 봐야 하는지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다뤘는데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값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잠시 복습을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코드 강의를 확인을 해주세요. 값을 확인하는 건 쉐입으로 행과 열의 개수를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가 아마 이 쉐입일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 예측 모델을 세우거나 할 때 데이터의 행과 열이 계속 바뀌거든요. 내가 맞는 파일로 작업을 하나, 내가 맞게 작업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헤드나 테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지금 원래 헤드가 5개의 행을 봐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지웠어요. 그래서 열이 엄청 많거나 특정 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 안에 행과 열 범위를 지정해줘서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시작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서 10을 포함하지 않은 9번째 행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캡처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을 경우에는 역방향을 말하고요. 그래서 콜론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5와 콜론 오른쪽에는 아무런 값이 없는데 끝까지 보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info라는 함수도 봤는데 열의 개수가 적으면 이렇게 보는 게 괜찮지만 열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주로 이걸 함수를 사용할 때 데이트와 관련한 날짜 관련한 열이 있는지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즈널을 사용해서 결측치를 봤어요. 그래서 이즈널과 민을 사용해서 각 열마다 몇 % 정도의 결측치가 있는지, 결측치가 있는 행은 어떤지 이 밖에도 여러 방법으로 결측치를 살펴봤고요. 결측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걸 생각해야 하는지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처럼 데이터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결측치만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학번이 한 명 비어 있는데 보니까 중간고사나 퀴즈는 봤는데 학번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학번에서 결측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반면에 그 088이라는 사람은 퀴즈 성적 2번째 게 없는데 그날 결석해서 그런 건지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뭐 이거를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성적이 다 없는데요. 이거는 아직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결측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0882의 2번째 퀴즈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으로 대체를 하면 다른 학생들이 안 된다고 하겠죠. 보통은
그 두 번째 퀴즈를 못 봤을 때 첫 번째 퀴즈에 얼마를 대체하겠다, 뭐 몇 퍼센트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좀 덜 하겠죠. 이런 예시처럼 비슷하게 데이터를 다룰 때도 결측치의 다른 값을 대체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대체하는 것보다는 좀 결측치를 지운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지우는 거는 예시에서 인더스트리와 섹터에 있는 열에서 만약 여기에 값이 없다면 drop NA로 지우고, 그리고 인플레이스로 데이터에다가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행이 줄었기 때문에 그 크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다면 어느 열에 있는지, 그래서 그 결측치가 있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분석을 한다거나 예측을 모델을 만들 때 그 다음 단계에서도 결측치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우리 중복값도 봤는데요. 그 유일값 수와 행의 개수와 비교했을 때 행의 개수보다 유일값 수가 더 적다면 값이 중복해서 나타났다는 건데, 그런데 어느 열의 중복값이 나타났는지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키라는 값은 중복값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키는 A와 B의 키가 같을 수 있지만 id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에 마지막 값만 남기고, 왜냐하면 뭐 키는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복값을 지웠어요. 그런데 예시에서 날짜라는 데이터를 추가했는데요. 이 날짜가 있다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중복값을 지웠습니다. 제가 날짜를 만들고 데이터 타입을 보니까 정수였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날짜 타입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값을 확인하는 거 봤는데요. 크기, 데이터 타입, 결측치, 중복값, 날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거 왜 봤을까요?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계산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S&P의 주가 데이터고요. 인더스트리와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열은 뭐 숫자로 되어 있고 어떤 열은 문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숫자로 된 데이터는 describe라는 함수를 통해서 총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종가를 한번 볼게요. 평균값이 179불인데 최대값이 4,000불이 넘네요. 그렇다면 이게 평균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티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클로즈 프라이스이고 이게 4,000불이 이상인 게 하나가 딱 나오네요. 이것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갔었네요. 왜냐하면 중앙값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티커를 모두 다 가격이 낮은 것부터 비싼 것까지 정리를 하고 그 중간인 값을 봤을 때 107불인데 평균값은 179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싼 티커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더 비싼 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통계에 관한 얘기는 제가 책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는데요. 코드로 통계치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내가 궁금한 열에 대해서 민이라고 하면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값 그대로 이해해도 괜찮냐라는 거죠. 개인적이지만, 정말 개인적이지만 저는 describe라는 함수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단체가 있어요. 옷을 맞추겠대요. 그러면 무슨 사이즈로 주문을 해야 될까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성인 남녀 평균 사이즈로 주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곳이 초등학생이라면요?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사이즈로 봐야겠죠? 근데 A가 초등학교인데 단체가 씨름부다 라고 한다면 사이즈가 또 달라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도 어느 그룹에서 평균치를 내냐에 따라 옷 사이즈가 달라지듯이 평균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인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 중에서 인더스트리나 섹터 기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룹이 좋은지 한번 봐야겠죠? 데이터에 인더스트리가 있었는데 유일값의 개수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섹터도 이렇게 코드가 두 개로 나오게 되면 하나만 이 마지막 요것만 인쇄가 되기 때문에 프린트로 다 보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인더스트리는 114개의 유일값이 있고요. 섹터에는 11개의 섹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룹을 너무 쪼개서 보면 평균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룹이 져야 돼서 섹터의 그룹으로 평균값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섹터에서 한쪽은 티커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은 티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섹터마다 몇 개의 티커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value count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테크놀로지라는 섹터 안에는 71개의 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라는 섹터에는 20개의 티커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개의 티커가 있는지 카운트를 센 거예요. 왜냐면 티커가 지금 18k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그룹마다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먼저 섹터마다 그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그룹 바이 섹터라고 하고 그룹을 만들고 나서 어떤 값을 볼 거냐면 종가를 보려고 하고 거기에 민을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섹터마다 평균을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75불이 평균인데 유틸리티는 82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데이터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럴 때는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거니까 데이터에 섹터 민이라고 할게요. 지금 데이터에 섹터 민이라고 새롭게 열을 만드는데 이 열은 아까 사용했던 데이터의 섹터마다 그룹을 치고 그 그룹의 클로즈 프라이스를 볼 건데 값을 변환할 거냐면은 평균으로 변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섹터마다 섹터의 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뿐 아니라 개수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count라고 한다면 뭐 n 유니크도 할 수 있지만 count라고 해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티커마다 각 티커마다 섹터가 무엇이고 섹터의 평균이 무엇이고 이 섹터에 들어있는 티커의 개수는 무엇이고를 볼 수 있죠. 또 어떤 걸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각 티커마다 티커 가격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열을 만들어 볼게요. 티커마다 가격이 있고 앞으로 오면 더 좋을까요? 티커마다 이 티커가 어떤 섹터인지 알고 이 티커의 클로즈 프라이스를 알고 티커의 평균 그리고 이 티커에 해당하는 개수가 다른 티커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여기까지 알았는데요. 이 가격이 같은 섹터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라벨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이 티커는 섹터의 평균가보다 높게 있다, 아니 비슷하다, 낮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수치형을 특정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컷과 큐컷 함수가 있습니다. 뭐 큐컷을 설명해 보자면 뭐 퀀타일드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1, 2, 3, 4, 100, 120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1, 2, 3과 4, 100, 120.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값은 상관 안 하고 이 그룹의 3개, 이 그룹의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혹은 범위를 고려해서 이 값들을 보니까 1, 2, 3보다는 1, 2, 3, 4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값을 범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Q컷부터 볼게요. 이 Q컷의 함수는 내가 나누고 싶어 하는 걸 적고 제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서 2를 적고요. 각 그룹마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범위를 알려주는데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처럼 각각 여기 3개, 여기 3개가 있는데
이때 범위는 1부터 3.5까지고 이 두 번째 범위는 3.5부터 120까지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value count가 여기에 그룹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서 이 범위에 있는 거는 값 3개가 있고 이 범위에 있는 거는 3개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컷을 볼게요. 이 컷은 지금 범위가 0.8부터 60까지를 지금 그룹 하나로 그래서 4개가 들어가 있고 다른 그룹에는 60부터 60.5부터 120까지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나눈다. 이때는 2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룹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면 라벨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밸류 카운트를 개수를 더 이상 안 세고 이 컷 안에 라벨을 A와 B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아니라 1은 A, 2도 A, 3은 A, 4, A까지 라벨이 A로 된 그룹 하나, 100과 120은 B로 된 라벨 그룹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카테고리는 A와 B로 되어 있는데 지금 B에 있는 값이 더 크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종가가 그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가와 비교해서 이 종가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중간값인지 3개의 그룹으로 한번 라벨을 만들어 줄게요. 새롭게 열을 만드는 거니까 close price 그룹이라고 할까요? 퀀타일 컷으로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이 데이터 프라이스가 이렇잖아요. 이거를 내가 큐컷으로 라벨을 만들 건데 그룹을 3개로 지어서 그 라벨은 low, medium, high 라고 하겠다 라고 했어요. 열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야죠. 데이터에서 티커가 필요하고요. 섹터도 필요하고요. close price 필요하고 섹터 민과 방금 만든 또 넣겠습니다. 이거 잘 된 걸까요? 이렇게 열을 만들면은 꼭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티커 ST2를 보면은 close price가 235불이에요. 그런데 이 섹터의 평균도 233이에요. 가깝잖아요. 그런데 라벨은 H high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이 섹터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티커의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눈 거라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그룹 파일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걸 사용했냐면 지금 우리 클로즈 프라이스를 섹터마다 구분 지어서 거기에 평균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새롭게 열을 만들 때는 트랜스폼을 사용했는데 이거를 이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 안에 count라고 지정하는데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해서 뭐 기본 펑션, 뭐 count, mean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제가 함수를 따로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함수 개념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함수라는 게 어떤 인풋 값이 있어서 어떤 식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2개의 값을 더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함수는 definition에서 def로 시작을 하고요. 이 함수의 이름을 뭐 add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함수에는 인풋 값, 그러니까 입력 값이 필요해요. 이거를 x와 y라고 할게요. 그리고 항상 콜론을 찍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처음보다 스페이스로 4칸이 들어쓰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거를 넣어줍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값을 return이라고 값에서 이렇게 해줄게요.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용법은 add라고 하고 2와 뭐 3이라고 하면 값이 5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함수에 이 return이라는 게 없으면 값이 나오지를 않아요. 뭐 여기서는 함수에 대한 거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 함수에도 간단하게 쓰는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람다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함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람다 함수는
쓰는 방법이 람다라고 하고 입력값을 해줘요. x와 y. 이름이 없죠. 이 함수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람다 함수예요. 그런데 이 x와 y가 필요하고 이 콜론 뒤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 반환값을 식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게 함수다라고만 알려줘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뭐 2와 3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가 x고 3이 y다라고 해서 5가 나오는 요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 함수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람다 함수를 많이 만들어보고 코드도 많이 보게 되면 익숙해지고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람다 함수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람다 함수를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는 제가 만든 함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일단 다 지울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섹터마다 그룹을 짓고 거기에 클로즈 프라이스를 볼 건데 이 트랜스폼 안에 여기에다가 제가 함수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함수가 바로 람다 함수를 넣는 거죠. 이때 람다는 x인데 x가 바로 프라이스예요. 이렇게 쓰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다음 줄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다음 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큐컷을 할 건데 3개의 라벨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라벨을 low, medium, high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price sector 레벨로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봐야겠죠? 클로즈 프라이스 그룹은 전체 종가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 거고요. 프라이스 섹터 레벨은 클로즈 프라이스를 섹터마다 나눠서 그룹을 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거를 예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ST라는 티커가 235불이 종가였는데 섹터의 평균값이 233불이었고 당연히 얘가 비슷하니까 이 티커는 이 섹터에서 중간 정도, 그러니까 평균값을 차지하는구나라고 M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좀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할 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테크놀로지일 경우에 어떤 티커들이 테크놀로지의 평균가보다 높은지 뭐 그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서 이제 행을 걸을 때 이 안에 필요한 값을 집어넣게 되는데 조건이 2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테크놀로지의 섹터에 한번 거르고 섹터 중에서 평균보다 이상인 종가 이상인 티커 지금 2가지 상황이라서 이 2가지 상황을 적어줘야 돼요. 이때 이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라고 하고 첫 번째 상황은 데이터의 섹터가 테크놀로지일 경우 이거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퀄이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데이터의 뭐였죠? 네. 우리가 라벨을 지어준 게 하일 경우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다면 그 500개가 넘는 그 데이터 중에서 섹터가 테크놀로지이고 그 중에서 그 클로즈 프라이스가 평균보다 이상인, 평균보다 높은 그런 것만 걸러져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엔비디아도 있네요. 평균 값을 계산하는 것도 계산이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을 계산을 해서 뭐 라벨을 만든다던가 어떤 특정 열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도 계산하는 거에 속해요. 새롭게 한 열을 만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내용이 길어졌는데 잠깐 슬라이드에서 복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재정리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중에 수치형인 데이터는 describe로 기본적인 통계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가격 중에 4,000불 이상의 티커가 있어서
그게 어떤 티커인지 해당하는 열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describe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mean, median 등 이런 기본적인 통계치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통계치 전체를 계산하는 것보다 인더스트리나 혹은 섹터의 유일값을 비교해서 각 섹터마다 평균값을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섹터마다 대충 몇 개의 티커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했고요. 섹터마다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의 가격에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섹터 민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카운트를 계산해서 섹터마다 몇 개의 티커가 있는지 세보기도 했고요. 첫 번째 LIN이라는 티커는 베이직 머티리얼에 해당이 되고 베이직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티커가 21개가 있었어요. 이들의 평균 종가는 151불이었고요. 집 여기에는 없었지만 데이터에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 날짜에 해당하는 평균이었어요. 트랜스폼 안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함수를 제가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 만드는 방법도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def라고 시작하는 함수도 있지만 더 가볍게 만드는 함수인 람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 티커의 그룹마다 티커의 그 종가에 해당하는 값이 그 그룹과 섹터 그룹과 비교해서 가격대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 이렇게 새롭게 라벨을 만든 건데요. 인덱스 4번인 ST2를 보니까 이거는 헬스케어에 해당하는 티커와 비교해서 가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라벨이 M이라고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테크놀로지 섹터 중에서 티커가 많을 텐데 그 중에 종가가 평균에 비해 높은 티커만 걸러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본 이유는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왜 대머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인가요? 정면샷이 없는 이유가 하면서 그 정면샷을 보니까 근엄한 얼굴이 아니어가지고 뭐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도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계산하는 이유도 그 값이 필요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각도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값을 계산해야 하는지 처음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값을 계산한다면 내가 이거를 올바르게 잘 계산을 했는가? 올바르게 계산을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 값을 상사에게 보고해도 될 만한 중요한 값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코드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효율적인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드라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내가 이렇게 계산한 값을 얻었지만 다른 함수로 더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시간 면에서 코드 복잡성 측면에서 이게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재정리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재정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파란색의 식별키라고 해볼게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똑같이 식별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별키로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식별키의 값이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붙인다거나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재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merge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개념만 살짝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부분이 id처럼 식별키라고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서로 공통적인 식별키가 있기도 하지만 왼쪽 데이터 프레임은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데이터는 다음처럼 다를 텐데요. 이너 조인은 교집합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공통된 식별키인 파란색 부분만 남는 그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아우터 조인인데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서로 값이 없는 식별키도 데이터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왼쪽 데이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가 합쳐졌을 때 결측치로 표기가 됩니다. 이거 left join이야 right join이냐에 따라서 left join이면 왼쪽 데이터에 있는 식별키만 사용이 되고 right join이면 오른쪽 데이터에 있는 식별키만 다 사용해서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얻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구해줬나 일 텐데요. 지금 식별키를 기준으로 조인 방법에 따라 최종 데이터가 달라졌는데 식별키가 정말 중요해요. 이 안에 중복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리하는 거를 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멀지하는 것부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dfex가 지금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id에 따라서 키, 날짜, 날짜 수정 이런 열이 있어요. 여기서 id는 중복되어 있었죠. 데이터를 합쳐야 되니까 데이터를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dfwrite이라고 해서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딕셔너리 안에다가 똑같은 키인 id가 있고 이번에는 A,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사이즈라고 해볼게요. X 사이즈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프트 조인으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한번 합쳐볼게요. 레프트 조인이어서 기준을 dfex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데이터를 합치는데 이때 식별키는 id를 사용하고 조인하는 방법은 left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dfex에는 총 6개의 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쳤더니 행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행이 몇 개 없으니까 이 정도만 나온 거고요. 만약에 몇천 개, 몇만 개, 몇 밀리언 이렇게 데이터가 되면은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죠. 물론 잘못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drop duplicate를 이용해서 id를 기준으로 첫 번째 값만 가지고 중복된 거를 지울게요. id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남았는데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합쳐 볼까요? 기준이 dfex고 이거를 합칠 건데 기준은 id고 방법은 left join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6개의 행이 나왔고요. 이처럼 데이터를 합칠 때 데이터 사이즈를 확인하면서 데이터가 잘 합쳐졌는지 내가 데이터를 잘 다루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멀지를 할 때 이렇게 키에 중복값이 있으면 이제 이 중복값을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여기에 있는 게 데이터와 이름이 달라지면 어떡하는지 그 식별키가 id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직접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는 잠깐 책 소개를 해보자면 이 멀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 정말 자세하게 적었거든요. 잠깐 짧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을 추가해서 합치는 방법이 멀지라면 이제 행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컨캣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합치는 거는 방법이 정말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는 제가 주식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제가 클래스 101의 강의에서도 이 Yfinance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봤던 이 데이터도 처음에는 이 Yfinance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거였어요. 그래서 import 야후 파이낸스에서 파이썬 통해서 주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이트에 보면은 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와 함께 보시면 되고요. Yfinance에서 함수 중에
다운로드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애플을 보고 싶다. 그러면 start 날짜를 2022년 6월 8일부터 end를 2022년 11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궁금한데 테슬라도 한번 볼게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아마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아마존도 떨어졌네요. 지금 이 처음에 봤던 데이터가 없어졌네요.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하나하나 불러줘서 이렇게 한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각마다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애플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테슬라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아마존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열로 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칠 때는 컨캣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컨캣 안에는 리스트 안에 내가 붙이고 싶은 거를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나 데이터 프레임마다 3개의 행이 있고 3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6개의 행이 되었는데요. 데이터가 합쳐져 있긴 했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테슬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마존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네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컨캣은 열을 추가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붙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붙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축을 설정을 해보면 지금 3개의 행이 계속 이렇게 옆으로 쭉쭉 붙여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열이 하나 있고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를 할 때 내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합쳐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에는 어떤 티커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템프라고 df 템프라고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었고 여기에 티커라는 행에 티커 이름을 적었을 때 df 템프를 볼게요. 그러면 이 티커에 테슬라라고 플래그처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작업을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클래스 101 강의에서는 500개, 그러니까 이 티커가 500개가 넘게 있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for loop이랑 while loop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for loop인 경우에는 반복해야 될 값을 지정을 해줘서 이 값들을 차례대로 다 작업을 하는 반면에 while loop은 조건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개가 있는 거니까 3개를 차례대로 작업을 해야 돼서 for loop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 문법은 for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 2, 3을 하겠다. 그러면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하나의 값을 데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가져오겠다. 1, 2, 3이라는 여기 안에 있는 하나의 값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콜론을 찍어준 다음에 만약에 print i라고 했을 때 각각 i가 1이 됐을 때 1로 찍히고 그 다음은 i가 2가 되어서 2가 찍히고 그 다음 i가 3이 되어서 3이 찍힌 거예요. 만약에 print i라고 하고 i 플러스 10이라고 해볼게요. 1에서 10을 더한 11 값이 나오고 i가 2일 때는 2에서 10을 더한 거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상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우리가 티커 3개를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애플을 보고 하나는 테슬라를 보고 하나는 아마존을 봤습니다. 그러면 I 대신에 티커라고 해볼까요? 그럼 티커 하나씩 티커가
이 애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테슬라를 가리키고 이 티커가 아마존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거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이렇게 적으면 이 티커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이 티커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차례대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문에서는 내가 어떤 값을 반복하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어떤 값을 차례대로 코드를 계산을 할 건가. 나는 티커라는 값을 차례대로 계산을 할 거야. 난 티커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렇게 차례대로 넣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dftem프라고 하고 그리고 dftem프에 티커란 열에다가 이 티커를 넣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dftem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티커로 데이터 프레임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복문에서의 마지막에 아마존으로 실행이 됐고 지금 계속 dftem프라고 덮어쓰면서 반복문이 돌아갔잖아요. 이 아마존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반복문이 실행된 dftem프가 출력된 거였고 그래서 이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 합쳐진 거를 원한 거잖아요. 뭐 이럴 때는 어펜드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문을 좀 다시 바꿔볼게요.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 건데 dfticker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 dfticker는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인데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씩 불러오면 이거를 dfticker에다가 추가해서 자꾸 붙여 넣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티커와 크기를 보고요. 이제 붙여 넣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는요. 이 기존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붙여 넣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걸 붙여 넣을 거냐면 템프의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붙여 넣었으니까 dfticker를 한번 볼게요. 반복문이 돌아갔는데요. 처음에 dfticker의 쉐입은 크기는 0과 0이에요.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도 없고 열도 없는데 처음에 티커가 애플이었어요. 티커가 애플로 찍혔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dftem프의 사이즈를 보니까 3개와 뭐 열이 7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dfticker에다가 이 템프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행이 3개인 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행이 3개, 열이 7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애플이 끝났으니까 테슬라로 티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데이터가 가져와져서 템프라는 파일에다가 덮어 씌우고 그래서 똑같이 테슬라도 데이터가 행이 3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dfticker에다가 여기는 지금 이미 아마존의 애플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시 dftem프가 덮어 들어갔어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행이 6개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티커가 아마존으로 가서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가 됐어요. 그럼 dfticker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애플 3개, 테슬라 3개, 아마존 3개가 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인덱스로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를 새롭게 리셋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덮어 씌워 주겠습니다. 덮어 써서 보면은 인덱스가 데이트라고 만들어졌죠. 제가 한번 또 돌렸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제가 중간에 클릭을 또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지우고 dfticker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덱스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줄게요. 다시 리셋을 해줬고 덮어씌우기를 해보니까 데이트가 인덱스였던 그전에 인덱스였던 데이트가 새롭게 열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인덱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데이터 재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합쳤더라도 원하는 값, 원하는 그래프를 얻지 못하면 이게 작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 아니냐 뭐 이게 진짜인가 뭐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값, 어떤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뭐 시각화 중에서는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는 시각화에 대한 그래프는 많이 있지만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는 플라틀리로 한번 가볼게요. 저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프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제 강의가 도움되었다면 시각화 강의를 따로 만들 생각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각화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만약에 플로틀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플로틀리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떴던 거고요. 이것만 지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각 나라마다 2007년도에 예상 수명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population인 것 같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population에 대한 파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유럽의 나라고요. 200만보다 적을 때는 other country라고 다시 바꿔줬어요. 그러면 파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코드를 볼까요? 그래서 df 이 데이터 프레임에 값은 population 값이고 이 그룹은 country라고 구분을 짓고 타이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피규어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함수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코드에다가 값을 넣으면 파이 차트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고 데이터의 값이 섹터 카운트라고 해볼게요. 각 섹터마다 몇 개의 티커가 있는지 그리고 그룹은 섹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네, 섹터 카운트였네요.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가 잘 그려졌는가? 에너지가 뭐 굉장히 적은데 숫자를 보니까 400이에요. 얘는 5000이 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데이터 사이즈가 500개가 좀 넘는데 테크놀로지에 있는 숫자가 5000개가 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잘못돼서 그래요. 처음에 봤던 이 예시에서 country의 유일값이랑 지금 우리 데이터에 첫 번째는 DF의 총 사이즈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country가 유일한지 아닌지 본 거였어요. 그래서 총 30개의 데이터 중에서 country도 30개, 그러니까 country가 유일하네요. 그럼 우리 섹터도 한번 유일한지 볼까요? 네, 데이터 사이즈는 507인데 섹터는 11개였네요. 그래서 이 섹터는 계속 중복되어서 나타나요.
유일한 값으로 넣어야지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이것만 필요한 거잖아요. 각 섹터마다 몇 개의 티커가 있는지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df 섹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인덱스가 이렇게 섹터로 되어 있는데 리셋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파이 차트를 그려볼게요. 파이 차트였고 sectors라고 했을까요? 네. 그리고 value는 섹터고 그룹이 인덱스였어요. 타이틀을 한번 건너뛸게요. 그래서 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려졌을까요? 네, 테크놀로지가 71.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얻을 때 데이터 얘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df 섹터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어떤 값을 얻기 위해, 어떤 그래프를 얻기 위해 새롭게 데이터를 재정리해서 만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데이터도 Y 파이낸스에서 시작한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테슬라라고 했을 때 이 Y 파이낸스의 티커를 입력을 하면은 이 인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인포를 가지고 와서 서로 데이터를 추려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 아까 봤던 주가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 데이터를 다 합쳐서 우리가 다루고 싶었던 이 데이터로 만들었고 이 그래프를 얻고 싶다면 다시 이 df 섹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두 번째는 과연 이 파이 차트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그래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는 게 나을 것인가? 뭐 이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이 그래프를 보고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번 강의에서,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 데이터 재정리는 언제나 필요하고 물론 그 값은 그 그래프는 과연 의미가 있는지 꼭 필요한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데이터는 계속 바뀐다. 자유롭게 바뀌는 거를 연습해야 한다. 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세 번째는 데이터를 합치는 상황이 아니라 특정 값 혹은 특정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새롭게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피벗 테이블이나 아니면 정말 함수나 반복문을 통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화 강의에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피벗 테이블까지는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특정 값을 위해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롭게 만든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각화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 제가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글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최초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데이터는 어디에나 있거든요. 매일 변하는 몸무게도 기록하면 데이터가 되고요.
요새는 몸무게 알아서 앱으로 다 기록까지 해주잖아요. 그 기록이 데이터인 거죠. 뭐 몸무게도 재기 싫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내역도 데이터가 되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도 언제 접속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이것도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로 어떤 정보와 결정을 할지, 물론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데이터도 없으면 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이터와 합쳐가면서 업무를 시작할 그 정리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분석용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들어 보면서 어느 분석이 유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분석용 데이터 중에 이거는 내 상사에게 보고해도 될 만하겠다, 정보가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것만 추려서 보고를 합니다. 물론 상사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었다 싶으면 다시 정리된 데이터로 돌아가서 내가 데이터가 더 필요한가? 데이터가 잘못되진 않았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이 단계를 계속 오가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안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기 전까지 이렇게 데이터 처리 작업이 필요하죠. 이제까지 코드로 살펴봤던 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코드는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함수도 있어요. 대신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코드가 작동했는지, 그리고 값이 올바른지 위주로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다양한 함수를 얘기하는 것보다 좀 큰 틀에서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더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오류 시간과 연관이 있는지 보려고 할 때 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사실 그 로그 파일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부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 시작점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인터뷰 질문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겠어요? 라는 질문인 거죠. 소비자 만족도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소비자를 걸러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파악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면 오류와 위치와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접속 오류라는 게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오류 날짜도 이게 웹사이트 메인테너스와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시스템 업데이트 날짜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오류를 횟수로 계산하는 게 나은지, 누적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나은지, 그런 계산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날짜 특정 범위에서 오류 시간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날짜 범위를 최근 6개월로 볼 것인지 1년을 볼 것인지, 내가 이렇게 임의로 정해도 될까? 6개월로 봤는데 이용자가 웹사이트 사용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면 남은 5개월은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마다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오류를 봐야 하는지, 이렇게 오류라는 것도 생각에 따라서 정의 방식이 달라지고, 정의 방식이 달라지면 함수가 또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고려할 게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어떤 값이나 그래프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듣고 싶은 주제 내용이 있으면 댓글 알려주세요. 이 강의뿐 아니라 제 채널에서도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